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당이 지역구의 공천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정말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 이런 유권자들의 열망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올해. 과연 이 공천 마무리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유권자들이 어떤 평가와 선택을 할지는 4월 11일까지 더 지켜볼 문제입니다. 2012년 우리 유권자들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백지연의 끝장 토론과 함께 각 당이 거의 마무리한 공천 작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최소한 25%는 바뀌게 될 것이고 이제는 밀실 공천이나 개파 공천 이런 거 절대 안 하겠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개혁을 다짐한 여야 지도. 그러나 용서를 돌려주시죠. 대표님! 정치적인 속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당을 선언합니다. 호남 정치인을 학살한 것입니다. 정당 공천을 둘러싸고 여야는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다. 공심위와 비대위의 갈등으로 순조롭지 못한 출발을 한 새누리당. 정면 충돌 조짐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역구 공천 심사가 마무리된 현재 친이계 의원이 상당수 낙천하며 친이계 집단 반발을 가져왔다. 시스템 공천은 당내 반대 진영 제거를 위한 공천이 아닐 것입니다. 여당은 낙천자들의 반발과 탈당이 이어지며 진통을 겪고 있는 상태. 민주통합당 역시 선거인단 불법 동원 의혹이 제기되는 등 순조롭지 못한 출발을 했다. 심사 발표가 본격화되며 공천 기준과 결과에 대한 당내 의혹과 논란도 높아졌다. 2차 공천은 충노, 2대 486 공천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지경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민주통합당 낙천 의원들은 탈당하여 신당 창당 선언까지 한 상태. 여야 정치권은 지금 탈당과 창당, 무소속 연대까지 거론되며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한치의 예측할 수 없는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공천 심사 결과는 참신한 세대 교체를 이룬 정치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입장과 전에는 비공식적으로 되게 공천이 이루어진 면들이 많았는데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 자체가 조그마한 움직임이 큰 변화가 또 올 수도 있는 것 같고. 한편 특정 계파에 대한 불공정 공천으로 원칙과 기준 없이 당의 이익만을 염두에 둔 공천이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뭐가 좀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자기들이 말한 거는 지켜야지요. 시효로 미쳐지니까 되게 안 좋다 이거지요. 2012년 공천 전쟁. 과연 진정한 정치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인가? 네, 2012년 우리 유권자들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백전의 끝장 토론은 올해 선거해를 맞아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생각해보는 시간 계속해서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거의 각 당이 공천을 실질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물론 비례대표 공천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번 공천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토론 마련했습니다. 함께 토론해 주실 전문 패널 네 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저와 가까이 앉아 계신 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각당 국회의원이시죠? 전여욱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입니다. 배은희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치평론가시죠? 박상병님.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민주통합당 19대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서영교님.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 모시고 토론해 보겠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토론평가단이 계십니다. 토론평가단은 전부 20대고요. 저희와 함께 토론해 주실 시민토론단은 다양한 연령층의 여러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토론평가단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토론평가단 여러분, 현재 생각을, 공천을 바라보시는 생각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 당의 공천 바라보시면서 유권자들로서 보실 때 이번에 공천 과정이 정치 혁신적인 면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공천 학살, 오히려 퇴보인 면이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토론 시작 전에 토론평가단의 의견입니다. 네. 공천 학살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25대 15로 토론 시작 전에는 상당히 많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 의견이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토론을 지켜보시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토론 전에요. 저희가 토론 시작 전에 1000명,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걸 먼저 좀 소개해 드리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죠. 두 당에 대해서 우선 여쭤봤습니다. 새누리당의 정당 공천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38.6%였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의견은 실형을 받은 후보의 공천, 윤리 도덕성에 문제 있는 후보의 공천이 문제다. 23.7%, 경쟁력 있는 후보의 지역구에 친박 세력을 전략 공천하는 것이 문제다. 20.1%, 특정 계파를 대거 탈락시킨 지역, 계파 학살 등이 문제다. 17.6%로 나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잘 모르겠다 39.4%였고요. 경쟁력 있는 후보의 지역구에 친노 세력을 전략 공천하는 것이 문제다 22.7%, 실형을 받은 후보의 공천 등 윤리, 도덕성에 문제 있는 후보의 공천이 문제다 22%, 특정 계파를 대거 탈락시킨 지역, 계파 학살 등이 문제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15.8%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그래프 보시면서 참고하셨겠습니다만 이걸 먼저 소개시켜드린 이유가요. 두 당 모두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새누리당 38.6% 잘 모르겠다. 민주통합당 39.4% 잘 모르겠다. 물론 이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1000명을 대상으로 여쭤본 것입니다만. 그래서 우선 이제 공천 중간에는 여러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사실상 마무리됐거든요. 그래서 각 당의 공천에서 쇄신을 부르짖었는데 과연 쇄신이 된 것인지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보죠. 근데 다양한 문제가 나올 테니까 이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초점을 지역구 공천에서 객관적, 공정한 기준을 내세운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적용이 됐다고 보시는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은희님부터 시작하시기 위해서 당을 나눠서 얘기해보죠. 먼저 새누리당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을 도마에 올려놓겠습니다. 배은희님 시작하시죠. 예. 어려운 말을 제가 먼저 시작하게 됐는데요. 잘 모르겠다가 38.6%, 이게 굉장히 상당히 높은 이제 비율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공천을 해보면 공천이란 진짜 굉장히 많은 상수와 변수가 들어가는 고차원 방정식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정식으로 풀어낸 답을 과연 이제 공정한 경쟁인가, 그다음에 그 룰이 뭐였나, 공정하게 적용됐나 하는 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일단 공천의 룰을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공정하게 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평가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간단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 민주통합당의 후보로 이제 나오실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 옆에 계신 분한테 같이 여쭤보긴 그렇습니다. 서영교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역구 공천에서 객관적 기준이 잘 적용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전 여성이고요. 누굴까라고 하는데 어떻든 저는 이번에 지역구 공천 경쟁에서 이겼고 공천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성이면서 신인이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정치 일선에서 열심히 뛰었던 당직자 출신인 제가 공천이 되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 기준이 적용되었다라고 저 개인 차원에서는. 민주통합당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각 당을 좀 차례로 순번제로 올리기로 했어요. 새누리당에서 얘기하셔야 돼요. 새누리당에 대해서.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만약에 개혁적인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개혁적인 것이고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 얘기하실 때 그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우선 새누리당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제기하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칭찬할 거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네. 새누리당은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쌀벌합니다. 예. 네. 한마디로 쌀벌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체 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저희 지역 쳐다보면요. 야, 정말 무대포 공천이구나.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실제로 저희가 열심히 뛰던 후보들이 새누리당에 4명 있었어요. 4명. 아주 열심히 뛴 사람 3명 있었고요. 3명 있었는데 어느 날 사실 이름도 모르던 한 사람에 의해서
그 3명이 싹 날아가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지역 구민은 생각도 안 하는구나. 정말 무섭구나. 저 정도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근데 이게 그냥 멋진 카리스마가 아니라 지금 저쪽에서 말하듯이 적당한 학살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정 정도 지역에 대한 평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이런 걸 들으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는 정도는 알고 공천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거의 모르는 새로운 사람으로 공천하는 걸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민주통합당도 살벌한지 여부는 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전혜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뭐 새누리당에서 제가 공천 학살을 당한 사람으로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뭐 합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그 공심위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스템 공천의 요체는 뭐였냐면은 여론조사 뭐 25% 컷오프라든가 또 두 번째로는 국민 경선을 해서 아래로부터의 그 의견을 받겠다 하는데 두 가지가 다 안 됐어요. 이번에 서영교 그 후보가 나오시는 곳에는 김정 새누리당 후보가 3.1%입니다. 여론조사가. 유정현 후보가 37.8%예요. 그런데 김정 후보가 됐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도덕성 공천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성원 후보라든가 홍문종 후보라든가 홍문종 후보는 2007년에 수해가 대단하게 났을 때 경기도의 지구당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수해 지역을 뒤로 하고서 저기 강원도에 가서 골프를 친 분이에요. 그리고 친박의 외곽 조직, 원래 그 정치인은 외곽 조직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외곽 조직인 친박 포럼을 이분이 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난 18대에는요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천 신청도 못한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만약에 친이었다면은 공천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친박은 영원히 살아남는다. 이걸 이분이 보여준 공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돈 받은 게 문제가 돼서 기소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도 딱 공천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는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과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는가? 이것은 친박 의원들을 공천하기 위한 아주 교묘한 정교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 도덕성은 오로지 친이에게만 또는 비친박에게만 묻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번 공천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공천에서 이제 뭐 탈락을 했는데 저희 영등포 갑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자갈밭이고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전략 지역으로 갑자기 공천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쁘긴 했습니다. 아, 제가 자갈밭을 옥토로 만들었구나. 당에서 인정했구나. 근데 저를 날리는 것까진 좋은데 하다못해 전화 한 통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You are fired 하고 저기 그 도널드 트럼프가 딱 얘기하면서 모가지 자를 때 그래도 이유는 다 얘기해 줍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어요. 제가 너무 우편향이어서 그렇다. 보수 정당이 아니었다. 이거죠. 이 얘기를 한나라당의 새누리당이요. 새누리당에서 나오신 배은희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말씀 제가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고 기회 드릴게요. 저도 공천에 탈락이 됐습니다. 용산에서 공천 신청을 했다가 현재 의원이신 진영 의원님한테 탈락이 됐는데요. 저는 그 결과에 승복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랄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개인적인 느낌이랄지 이런 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긍할 만하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의 그 대의명분, 왜 새누리당이 총선에 나가서 국회의원을 내고 계속 정당으로 있어야 되냐. 그 대의명분을 볼 때 저는 승복하는 게 맞다 하고 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로 드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천을 끝내고 아직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공천이 좀 남아 있는데요. 다 끝내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해주실까? 를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그 시스템 공천으로 잘 돼가고 있는 지역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동의되세요? 저요? 예. 저 배은희 의원하고 사실 참 친하고 참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긴 한데 그거하고는 별개겠죠. 근데 글쎄 비례대표로서 제가 4년을 있었고 그 다음에 18대 때 공천을 받았는데 또 비례대표하고 지역구를 4년 동안 새벽잠
설쳐가면서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뛴 사람으로서 더구나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데서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이렇게 날리면은 과연 수긍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의 명분 좋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에 제가 2004년에 들어왔을 때 보수 정당이어서 들어왔어요. 근데 정강에서 보수도 빼고 포퓰리즘에 맞서도 빼고 저는 그런 대의 명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상경님. 네. 지금 뭐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공천을 받은 쪽은 너무도 객관적이고 공정했다. 탈락되신 분들은 너무도 억울하다. 조금 예외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공천 문제를 바라볼 때 한 개별적으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큰 틀에서 한번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제목도 공천 혁신인가 공천 학살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이 장점, 매력이 뭐냐면은 정치적인 다이내믹한 겁니다. 아주 역동적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역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 대한민국처럼 이 공천 문제를 보면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것이 나쁜 것인가? 우리가 30년 안에 1987년 이후에 30년 안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사실 이 정도 발전시킨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도 인정하는 겁니다. 30년 안에. 서양에서는 200년 걸렸어요. 30년 안에 해왔습니다. 물론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몸을 던지고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이 짧은 30년 안에 축적된 민주주의의 역량이 뭐냐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몇몇 지역에 보면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될 사람이 공천받은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또 개파 친박이니까 살고 친이가 죽는구나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자체가 소용돌이를 치면서 한국 정치를 견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지금의 새누리당의 공천 혁명은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하고 난 다음에 더 두려운 건 뭐냐면은 다음에 만약에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로 비리 저지르면 큰일 나겠구나. 국회의원 하다가도 만약에 어떤 나쁜 소문이 생기면은 다음에 공천 안 되겠구나.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쇄신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틀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여론조사라든지 기본적인 데이터에 불과한 거예요. 대부분 다 정치적인 고도한 정치 행위입니다. 이 행위에서 볼 때 100%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천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잣대를 논의를 해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공천에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교체 지수라든지 나머지 정무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공천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존중할 만한 것이고 그 대목에서는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상당히 앞선 측면이 있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민주당에 비해서 앞선. 민주통합당에 비해서 앞선 공천이다. 그럼 민주통합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민주통합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이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서 의원님께서 배은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도 새누리당에만 신경 쓰기도 바빠서 민주통합당을 다 보지는 새누리당이 살벌하다고 표현하셨어요. 예.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 뛰었던 용산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거기도 사실 민주통합당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아직도 지금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경선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오히려 용산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전혀 지역 연고가 없는 두 분을 경선으로 붙이셨어요. 거기서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진짜 봉사하고 지역을 챙기고 또 저번 구청장 선거 승리를 이끌고 했던 분을 제외하고 갔습니다. 경선으로. 그렇게 볼 때 민주통합당에서도 그런 걸 아실 거예요. 그런 지역이 많다는 걸 아시고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당 통합 후에 그런 이제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지역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옆에서 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살벌하다고 하셨는데 새누리당은 정말 경쟁을 살벌하게 하는 거고요. 민주통합당은 저는 무슨 기준으로 그런 공천이 가는지 좀 의심이 가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보다 공천 혁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전혜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통합당의 경우.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보니까
그 변희재 씨가 얘기한 대로 노사모와 2대 페미니스트들이 중심이 된 그 공천이었다.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 점은 상당히 치우치고 그것이 기준이 됐다는 거는 민주통합당으로서는 굉장히 오만한 거였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나가고 일수록 정말 조심을 하고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광재 공천의 되풀이 도돌이표가 지금 되겠구나. 이번에 보면은 기소당한 사람, 물론 기소 나간 사람도 공천을 받았죠. 근데 이광재 후보가 굉장히 문제가 있음에도 당시에 강원도지사로 공천을 해갖고 결국은 보궐선거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한명숙 그 대표도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법과 뇌물 혐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신과 그 심정이 같은 사람을 굉장히 많이 공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임종석 사무총장이 사표를 냈고, 그 다음에 이화영, 뭐 신계륜, 뭐 이런 분들이 다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공천이 됐는데, 과연 이 문제를 앞으로 만약에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이광재 그 지사처럼 치르고 될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보궐선거를 치렀을 때 일단 세금으로 치러야 되고요. 두 번째는 행정의 공백. 국회의원이 지역구 비우게 되면요, 굉장히 뭐 노는 국회의원들 요새는 없거든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 제언을 하고 싶은 게, 이번에 이렇게 문제되는 그 공천을 치러갖고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런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 수수법에 이 지역구에 대해서는 그 정당이 저는 선거 비용을 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구에 대해서 한명숙 대표가 오늘 얘기하기를 다시 취소한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인가요? 그건 민주당의 후보이신 분이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민주당이 공천 기준은 도덕성, 그러니까 비리 문제라든지 그 현격한 어떤 자금 횡령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안 된다. 두 번째, 정체성, 잦은 당적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천 기준으로 배제하겠다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의 그 개혁성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모두 다가 같이 통합된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지는 고도의 정치 횡행, 이게 바로 공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저는 이 얘기를 한 가지는 하고 싶어요. 저는 임종석 사무총장이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을 보고 참 고맙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문제를 가지고 목숨까지 끊은 것이 어쩌면 현재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 새누리당이 휘청거리고 있는 그 기본이 시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종석, 이화영, 그리고 그 전에 한명숙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그 재판을 받을 때마다 사실 갔었어요. 가서 보면서 그것을 느꼈는데, 도대체 한명숙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많이 시달리는가. 한명숙을 잡기 위해서 여러 번의 재판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명숙은 무죄 혐의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돈봉투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생기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에 돈봉투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그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은 출판 기념회 청첩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터진 것이 이화영 사건이에요. 그때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임종석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부에서 임종석이나 이화영이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광재도 마찬가지였죠. 타겟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피해의식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당시에 이광재 같은 경우에 강원도 주민이 그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광재를 공천을 먼저 시킨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열망이 있었어요. 이광재에 대한.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서 다시 앞으로 역사가 그것은 증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임종석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종석이 자신의 희생을 토대로 자신이 그 후보직을 내놓으면서 한번 내놓으면서 새로운 공천 개혁의 바람을 다시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리고 과거에 헌신적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 아무리 486이라고 뭐라고 매도를 하고 난도질을 한 듯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의 헌신성이 아닌가. 이것은 좀 지나면서 재판 과정 속에서 그리고 국민이 평가해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혜옥 님이. 네.
반박하셔야 제가 되겠는데. 보기에는 이제 그 이광재 지사의 경우에는 너무나 명확했고 또 이번에 돈 받은 건이 또 하나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무리 여망이 그 대단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비를 받지 않습니까? 세비라는 거는 수당이지 월급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만큼의 도덕성, 돈 문제만은 깨끗하라는 저는 국민의 절대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음해를 받았지만 돈 문제 깨끗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다. 제 모든 거 뒤졌지만 그건 깨끗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는 저도 국토해양이 있지만은 건설업 하는 분들하고는 저는 절대로 안 만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현찰 제일 만들기 쉽고 건설업입니다. 근데 어떻게 총리가 총리 공간에서 점심도 건설업자랑 먹고 저녁도 건설업자랑 먹고 저는 이거 자체도 도덕성의 커다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명숙 재판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증거 불충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 무죄이지 무죄가 아니에요. 무죄 같은 무죄인지 유죄인지 모르겠는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학에서의 추정 무죄고요. 두 번째로 그 김경엽 후보 같은 분도 이번에 이제 공천을 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종석 그 사무총장이 정말 희생이고 아름답다 했는데 그분의 혐의는 뭡니까? 그분의 말하자면은 그 보좌관이 돈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좌관이 자기 돈을요 마음대로 받고 쓰고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몇 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보좌관도 그렇고 앞으로 서영교 후보도 당선이 되시면은 보좌관에게 그러면은 몇 억을 받더라도 보고를 못 받으면 그런 의원이 문제가 있는 의원이지 제대로 된 의원입니까? 저희 보좌관들은요 5만 원 아래는 절대로 제대로 전개를 못 합니다. 그거는 모든 의원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보좌관이 몇 억을 받았는데 그것도 모른다면 그 국회의원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보좌관에 대해서는. 예. 다시 기회 드려요? 네. 사실 박상병님 얘기하셔야 될 기회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네. 왜 전역 의원은 몇 번을 조사를 받았을까요? 왜 전역 의원을 몇 번을 뒤졌을까요? 저 안 뒤졌는데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노무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그 사건, 그 문제를 감쌀 생각은 아니에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 정부 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대상이 되고 표적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광재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오늘 이광재 의원 여기서 자꾸 나오는 건 좀 그런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광재 의원 사건이 뻥뻥뻥 터집니다. 한 5번 정도 터졌는데 그 터지고 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요. 선거가 끝날 즈음에 아이고 냄새만 났었군요. 이게 사실 그 상황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어떻든 마지막에 걸려서 들어가면서 이광재 의원 우선 털고 나가고 선거했습니다. 저 아까 그런 말씀 동의합니다. 문제가 있다. 그럼 문제가 있는 비리의원 공천했을 때 그 사람이 새롭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만큼은 그 당이 책임져야 된다. 저 동의합니다. 지난번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도 오세훈 시장 자기가 그 무상급식 표결에서 졌다고 해서 서울시 던졌습니다. 그 서울시 던져서 저희는 사실 고맙지요. 나갔으니.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 재보궐 선거하면서 어마어마한 혈세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장 뽑아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와중 속에서 한 사람을 타겟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과연 지금 현 정부가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왔는가를 보고 그리고 이것을 임종석 의원이 끝까지 버티고 나 무죄 이러니까 끝까지 버티겠어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 혁신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리를 버리고 간 부분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짧게.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여기까지 한 번만 더 듣고 마무리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는 몇 번을 뒤져도 제 돈 문제는 안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고소 엄청 받아서 남부지검에 제가 매주 다니고 그랬어요. 재판 받으러. 그렇지만 돈 문제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국회의원은 돈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비리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임종석 의원의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다른 이광재 의원의 경우에는 분명히 이거는 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돼서 지사직이 박탈됐습니다. 받은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돈 문제인데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광재에 대해서 냄새만 피우고 있다. 냄새가 아니라 이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임종석 그 사무총장은요. 저는 처음부터
사무총장을 맡지 말았어야 하고 맡은 사람도 이상하고 사무총장을 맡긴 사람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그 대표가 말하자면 지금 이런 식의 정치 자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동료를 파트너를 사무총장도 정치 자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했다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홀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때 얼마나 많은 비판이 이 민주당 안에서 있었습니까? 거기까지 그때 비판 없지 않았어요? 새누리당에 비교해서 민주통합당에 대한 얘기가 두 분이 이제 계속 논박을 주고받으시는 경우에 좀 길어졌어요. 박상민 조용히 있겠습니다, 이제. 네. 아니요, 조용히 계시지 마시고요. 하실 말씀은 하셔야죠. 전 지사가 공천을 안 받았는데 갑자기 오늘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포인트를 좀 다르게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할 대목이 민주당은 지금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부에 실망한 다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고 또 더더욱이 전체적인 이 정파가 시민단체라든지 노동계라든지 연합을 해가지고 만든 정당입니다. 지금은 또 진보당하고도 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기대치가 더 높은 것이고 쇄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 기대를 받아야 되는 그렇게 해야 수권 정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많았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뭐 거의 가반을 맡아놨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좋았습니다. 근데 막상 공천 과정을 봤더니 앞서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노 이사님이 다 하셨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노 이사님이 노가 친노가 이기는 것이고 또 이는 이대 출신이 많이 도왔다. 이거는 제가 만든 얘기 아닙니다. 또 저도 이대 나왔어요. 이대 나온 여자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셨군요, 네. 또 노이사 486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지켜볼 때 노이사님이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쭉 보면은 왜 우리가 친노니까 안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한테는 더 많은 인재풀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친여 빼고는 나머지가 대부분 다 민주당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기회를 민주당이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친노 인사들을 동원한다든지 또는 이대 출신들이 나온다든지 또는 486이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심하게 독점을 한다든지 이런 구조가 많다 보니까 민주당은 그러면은 새누리당에 비해서 뭐냐? 그래서 여론지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그것이 진행 중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도 공천의 큰 틀에서 보면은 새누리당에서는 한참 밀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시민토론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현재까지 이루어진 공천 작업에 대해서 새누리당이나 또 민주통합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세요? 개혁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다들 급하신가 봐요. 금방 일어나시네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뭐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전효 의원님께 한번 질문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질문 받으시겠어요? 네. 예. 제가 이제 이번 공천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손수조 후보든지 이런 나름대로 새누리당에서 어떤 공천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전효 의원님께서는 공천을 이제 딱 탈락을 하셨지 않습니까? 탈락하셨으면 백의종군하시고 정말 어떤 정당의 다음 대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상당히 헌신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배은희 의원님들은 상당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상당히 공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천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회 분명히 정홍원 심사위원장이 이런 어떤 그 서약서 같은 걸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혹시 공천이 안 되거나 그리고 공천 탈락했을 때 어떤 행로를 하실 거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네모칸에 본인의 행보를 적으라는 란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전효 의원님께서 본인 사인을 하시고 도장을 찍으신 걸로 아는데 어떤 글을 하셨으면 만약에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문구로 제가 만약에 공천에 탈락을 했을 경우 어떤 대선이라든지 당의 지지에 따르겠다라고 쓰셨으면 사실 도덕적으로 만약 그렇게 해서 탈당을 하셨다면 이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사인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보수의 가치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나라당은 보수 정당이었어요. 근데 새누리당은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보수를 정강에서 삭제를 하고 포퓰리즘에 맞서라는 것을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공천 신청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정몽준 의원이 그건 지역구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오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공천 신청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백의종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모든 것 백의종군 저는 한나라당이 한나라당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이 새누리당이 계속 유지했으면 저 백인 조국은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쌀쌀한 날씨에 정말 그야말로 바깥에 나와서 엄동설 안에 내쫓겼는데, 그거보다는 그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뭐 의리 있다는 소리 듣고 하겠지만,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의 가치를 있으면 하지만 이 정당은 보수 정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중귀한 것은 정당하고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공천을 했으면은 거기에 승복하는데,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여론조사도 저런 식으로 완전히 무시했죠. 또 당선 가능성도 다 무시했죠. 이런 게 어떻게 공정합니까? 요구를 하려면은 공정함을 바탕으로 해야죠. 거기까지만 듣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럼 국민 생각은 혹시 보수 정당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국민 생각이 처음 할 때 이제 장기표 씨가 녹색당이 상당히 진보적 인사를 같이 박세일 대표랑 같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좀 개파 간의 어떤 생각이 틀려서 나눠질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저도 어떤 국민 생각 자체가 보수를 대표하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기표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고, 근데 장기표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참으로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명품 좌파세요. 그래서 장기표 선생하고 아마 박세일 그 대표하고 만났을 때 하나의 그 중도 신당을 하기로 해서 중도 보수 신당. 그래서 저는 그 점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영입 제의를 받았지만은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표 선생님이 한미 FTA 이름 이견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박세일 교수가 저한테 같이 해보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보수 정당인데 보수가 맨날 그렇게 외연을 확정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장기표 선생도 이 한미 FTA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명품 보수와 명품 좌파의 가치는 결국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거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세일 교수는 저는 존경하기 때문에 사람 보고 갔습니다. 수도 이전. 사람 보고 가셨다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말을 막지 마시고. 제가 말 안 막았잖아요. 수도 이전 때 저는 제가 비겁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수도 이전 반대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지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당에 남았지만 박세일 대표는 의원직을, 비례대표직을 던지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게 늘 정치에서의 정도라는 거는 당장 선거에서 떨어지고 당장 뭐가 되더라도 그 가치를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잠시만요. 하실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거기까지 하죠.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니까요. 네, 전혁 의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네 분 나와 계신데 그래도 제가 할 얘기는 저분한테 있으니까. 네. 아까 한나라당은 당색이 맞았고 새누리당은 맞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공천이 탈락되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한나라당하고 새누리당이 당색이 달랐는데 사실 탈당을 하셔야 되잖아요. 새누리당에 남아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남아 있었고 공천이 탈락되자 나오셨으니까 굉장한 우리가 볼 때는 그거거든요. 제가 저를 만약에 새누리당에 공천을 했다면은 보수의 가치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갖고 가겠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저를 공천을 안 한 이유를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은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너무 우편향돼서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보수의 가치를 버리겠다는 거고, 저는 만약에 저를 공천을 했을 때 저도 각오를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안 할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새누리당에 제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공천을 받으면 당선될 수 있습니다. 저 지역관리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안에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노선투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을 바꿀 수도 있고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공천도 안 돼서 내보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은 이미 모든 보수의 가치를 벗어버리고 FTA 선봉장이었던 김종은 본부장도 바로 그 주범이기 때문에 안 된다. 용산 사태에서 그야말로 법치를 구현하려고 애썼던 김석기 이 양반도 용산 사태에서의 책임자니까 안 된다.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을까요? 네. 이쪽에서도 좀 질문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공천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공천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공천은 개파 간의 싸움으로 변질됐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의 친박계는 우리는 원칙을 중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친이계는 우리는 오직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파의 간의 대립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노 세력과 구민주계 세력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관직을 이렇게 두루 거쳐서 행정에 능숙하신 분들을 단지 적으로 규정하고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배를 탔음에도 적으로 규정하고 몰아내고 그것을 공천이라는 이름하에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라는 제도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야 함에도 이러한 계파 간의 싸움으로 변질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세요? 네. 예, 저는 서영교 후보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주통합당 공천이 상당히 객관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민주통합당이 이번에 공천 과정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동영 의원님이 전현희 의원님 후보에게 어느 정도의 압박을 넣었다라는 주장도 있고 심지어 그건 전현희 의원이 주장한 얘기고요. 그리고 나는 꼼수다 정봉주 의원 지역구였던 노원갑에 그 같이 나는 꼼수다를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김용민 씨를 공천을 한다든지 그리고 옛날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북한에 가서 김일성 찬양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종북적인 행위를 했던 임수경 씨를 또 전략 공천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임종석 씨를 나는 이해한다. 그리고 그분을 지켜주고 싶다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한 공당이 민주통합당이 우리나라 또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제1야당이라면 적어도 지킬 건 좀 지켜줘야 되는 건데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북한에 가서 김일성 찬양하신 분 공천 주시려고 하고 또 같이 라디오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직을 그렇게 아무 지역적 연고도 없고 또 노력도 하지 않는 분에게 그냥 덥석 물어다 주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질문은 것일까? 충분히 전달된 것 같죠? 네. 임종석 의원 이야기는요, 사실은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떻든 당신은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맞춰 있고요. 이 정부에 의해서 일정 정도 겨냥된 사람이었다는 것 저는 확실하게 주장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동의하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후보가 되어서 사실은 민기적거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자세로 자기가 전체 대의를 위해서 그 후보직을 사퇴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켜주고 싶다. 이런 말씀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 임수경 씨 같은 경우에 아직 그 사람이 비례 후보로 이야기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거를 한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자체를 김일성 찬양이라고 그냥 매도하는 형태보다는 그 당시에 과정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통일을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이대 총학생회장이었는데 실제로 치안본부에 끌려가서 물고문까지 당하고 그러면서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나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현실이 있었어요. 저는 절대로 종북, 김일성 찬양 이런 거 하지 않고 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럴 때 그런 억울한 부분들은 이제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공천 개혁해야 합니다. 더 많은 공천 개혁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실은 이번에는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한 번 쉬면 다음에 또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현재 충남도지사 일 잘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자금법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기 혼자를 위해서 하지 않았겠지만 그가 공천 과정 속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탈당하지도 않고 공천 불복하지도 않고 무소속 출마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것을 다시 국민들이 평가했고 6.2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라고 하는 중책을 맡겼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좀 더 멋진 공천 비리에 하여간 이야기가 되고 있을 때는 그것을 한 번쯤은 양보하고 그리고 한 번 쉬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적극 동의합니다. 질문들을 주로 하시는데 이 두 양당의 여야의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쇄신이 됐다고 보시는지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우선 대학생으로서 청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도 이제 서영교 의원님께서 후보님께서 예. 고맙습니다. 서영교 후보님께서 이제 민통당에서 나름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공천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통합당의 그런 청년 비례대표제의 과정을 봤을 때 민주통합당에서 청년 비례대표를 뽑겠다라고 심사 기준은 말을 안 하고 그냥 뽑겠다고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이제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사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존 당원에게 유리한 공천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공천이 과연 그런 심사 기준이 명확했는가는 네. 의견으로 좀 들을까요? 의문이 듭니다. 예. 예, 의견으로 듣죠. 질문이라기 답변을 듣기보다는 예, 이쪽에서 한 번만 더. 모든 게 네, 말씀하세요. 부정적인 면하고 긍정적인 면이 다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너무 이번에 공천 양당의 공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만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나마 18대나 과거 선거 공천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고 개혁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양당이 하나만 말씀하신다면요? 일단은 외부 인사를 누구나 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외부 인사를 공천심사위원장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분들도 단순히 어떤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와 지도부의 당무를 거부할 정도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입장들을 견지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 자체가 이미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개혁적인 측면들이 있었고 예. 또 한 가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부 다 국민 경선제를 통해서 숫자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차지하는지 차치하더라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혁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체의 큰 틀에서 봐야지 너무 어떤 특정한 부분이라든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번에는 개혁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공심이 예전에 공심이었고 이제 공천위로 바뀌었죠. 공천위의 외부 인사 비율도 훨씬 높아졌고 지금 비율도 7대3으로 예전에 5대6보다 훨씬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인사 비율도 높아졌고 그리고 좀 더 예전보다 많이 공정해졌다고 개혁 의지가 생각합니다. 반영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후보된 사람들을 보면 비율이 법 쪽이나 언론계 쪽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게 과연 정말 공정했는지 약간 의심이 가기도 하고요. 기준이 어떤지 새 얼굴인데 모르겠습니다. 새 얼굴만 찾은 것이냐? 쇄신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상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론조사한 거 하나 더 소개시켜드릴까요? 이번 총선의 공천 과정이 18대 총선에 비해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잘된 공천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요. 18대 총선과 다를 바 없다 34.9%, 18대 총선에 비해서 잘된 공천이다 32.8%, 잘 모르겠다 23%로 나왔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면서요. 사실은 이런 토론을 하는 이유가 유권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공천을 어떻게 바라보고 과연 어느 당 어느 후보가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번 공천이 정치 혁신이었느냐 아니면 공천 학살, 오히려 뒤로 간 것이 있느냐와 관련한 토론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유권자인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박상병님, 네. 시민토론단 의견 들으시면서도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놀랬습니다. 이게 패널도 아무나 모시는 자리는 아니구나. 들으면서 막 받아 적었어요. 아, 그래요? 좀 큰 틀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공천 과정을 이렇게 해 나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쉽게 보면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다 보세요. 25%를 물갈이 합니다. 당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국민들 생각에는 50% 정도를 물갈이 해도 속이 차지 않아요. 왜? 정치에 대해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25%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당사자 입장에서 근거가 뭐냐? 왜 나만이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사실은 더 많이 해도 괜찮은 거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그 좋은 판세에서 나름대로 그 SNS라고 하는 새로운 이거는 디지털 민주주의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깃발을 드는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동원에 대한 어떤 후유증을 채워서지 못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되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이런 실험도 이건 대한민국만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네요. 높게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거기서 나타나는 부분적으로 아쉬웠던 것들을 짚어내야 이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시민토론단에서 의견 나온 것도 바꾸는 건 좋은데 바꾸는 것만 하고 돌려막기 하는 문제나 새 얼굴이면 새 얼굴인 것이냐, 참신성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문제를 얘기해보죠. 아까 시민토론단에서도 얘기 많이 나온 것인데 앞으로도 더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천 탈락하신 분들이 탈당이나 아니면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문제. 그건 뭐 여야 막론하고 지금 같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문제는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먼저 말씀하시죠. 네.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일정 정도 프레임에 갇힌 거죠. 몇 명의 비리 정치인을 공천했냐 안 했냐, 486이냐 친노냐, 이대 항맥이냐.
이거 전부 다 누군가 만들어내서 정치판을 공격하는 논리입니다. 공격하는 논리에 사람들이 사실은 시원시원하죠. 그런데 그런 사이에 우리는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정치를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정치 투표를 하지 않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들은 그렇지 않구나. 금방금방 변하진 않는구나. 뭘 그렇게 놀라세요? 원래 저희 시민토론단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프레임에 잠깐 빠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저희 지역에 공천 학살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새누리당. 그런데 또 이제 다른 분들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죠. 실제로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치 선배로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 다음을 보고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쯤은 쉬고 그리고 갈 때 정치가 바뀌는 것이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어느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도 네. 만들지 말고 네. 출마하지도 말고 네. 쉬라.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양당제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양당제로 선거를 치른 거는 아마 지난번하고 이번 두 번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하나의 3개 내지는 4개의 정당이 각축을 했고 한국의 정치사처럼 이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게 없다는 것은 좀 더 다양한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백지연 씨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앵커 좋아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자기가 이렇게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은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옛날 거기에 이 마음이 가지 않는 분은 자유선진당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무소속 출마는 저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당을 만드는 거는 그거는 자유 선택 의지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그리고 경선에 간다면은 법적으로 무소속으로나 탈당을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경선을 거치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돈을 먹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공천에서 컷오프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새누리의 컷오프는 문제가 됐던 것이 그렇다면 175명의 의원에 모두 컷오프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93명밖에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정한 룰이 없고 고무줄이었다니까 그를 승복할 수 없다면은 정치인이라면 일해서 죽나 앉아서 죽나 뭐 서서 죽나 한번 나가서 그 공천이 아니라 국민의 정말 국천을 받으면서 한번 해볼 수는 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수조 씨 문제는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예. 조금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봐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지금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저 지금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박세일 대표님하고 지금 네. 의논 중인데 한마디로 제가 하자면은 정치에서 제일 나쁜 거는 독식, 독선, 그 다음에 독재입니다. 정치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정한 그 계파가 특정한 그 한 사람이 공천을 했다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럼 지역구로도 출마할 가능성이 열어두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 저기 조그만 정당에서 네. 그 멀티플레이어라도 할 판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든지 하고 있습니다. 예, 배은희님. 예, 일단 저 박상명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완벽한 제도란 없다. 이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완벽한 제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도를 우리가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네. 거죠. 예, 저는 요번에 공천 과정도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선거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뭐 계속 뭐 선거가 되는 것 같고 무슨 어디서 또 하고 거기서 뭐 선거인단이 어쩌고 그런데 미국은 그 선거 방식이 그 승자 몰표 제도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2000년에 부시 후보에게 엘고 후보가 졌는데 전체 국민투표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선거인단에서 그 5표 차이로 패배했거든요. 그 우리가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제도죠. 그렇지만 그 제도를 따르거든요. 우리도 지금 18대에 비해서 공천을 잘했다는 게 32.8% 여론조사에서 어떤 긍정적인 답이 32.8% 나온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국민들을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끊임없이 개선하고 이런 의견을 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맞고 국민들도 그걸 원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해가셨어요. 서영교님은 나오지 말아달라, 그냥 쉬라 이렇게 하셨고, 저도 전혁 의원은 앉아서 죽나, 나가서 죽나,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거고요. 저는 제가 선택한 방법이 맞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메시지는 우리가 경쟁할 때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다음에 뭐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끊임없이 하고, 그렇지만 대의 명분을 위해서 결과에 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국민들이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선택을 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국민들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배 의원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제가 탈당 문제 아닙니까? 그죠? 탈당해서 새로운 뭐 정당이라든지 정치 블록을 만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실 그 얘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처럼 정치가 역동적이고 또 정치가 급속하게 발전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정당 정치의 그 판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힘으로. 왜냐면은 기존의 정치가 잘못하면 판을 흔드는 게 정상이죠. 그 양당 뭐 그대로 100년, 200년 간다는 게 민주주의 발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당 정치가 흔들리고 요동치고 소용돌이 치는 걸 나쁘게 보지 마시라. 그러면은 새로운 정당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탈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탈당을 하더라도 정치에서는 대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의 기본은 정의거든요. 아, 저 A라고 하는 사람이 탈당을 했다. 정의라고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탈당을 하는 것을. 탈당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비난을 해요. 반대로 그러면 정의가 아니라 저 사람은 쇄신의 대상이 되니까 떨어져 나와가지고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는 아니죠.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뭐 전혁 의원님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야가 기본적으로 쇄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판은 지금 처음입니다. 쇄신 경쟁을 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당명까지 바꾸고, 민주당도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권 연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블록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엄청난 쇄신 경쟁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탈락이 된 경우에는 뭐냐면은 본인들은 억울하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바라보면 탈락된 사람들은 낙천자예요. 이 낙천자가 따로 모여가지고 무슨 새로운 정치를 희망한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의 탈당이라든지 제3의 정치 블록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기 어렵다. 대의명분과 타이밍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대체적으로 국민들도 지금은 제3의 블록에 힘을 실주지 않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도에서 보면은, 아, 국민의 눈높이가 거기구나. 좀 이렇게 아마 저는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발언권 시청하셨죠? 네. 발언 듣고 지금 봐야죠. 이제 국민의 눈높이 공천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번이 국민의 눈높이 공천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의 명분이 없다. 저는 대의 명분을 확실하게 갖고 나왔죠. 그 당에서 저는 저하고 보수의 가치를 완전히 저버리는 당에서 제가 끝까지 어떻게 보면 공천 신청한 것 자체가 그 당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배은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L고호가 말하자면 투표는 더 많이 받았는데 대의원 수에서 밀렸기 때문에, 또 대의원 수하고 투표 수하고는 달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L고호가 승복했다. 그것은 미국의 헌법과 선거법에 있는 가치에 대해서 승복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승복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도대체 그 룰이 원칙이 없었어요. 도덕적 공천을 한다고 하면서 이성원 의원 같은 사람, 홍문정 의원 같은 사람 공천을 해줬어요. 그럼 그 룰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좀 쉬었다가 나오면 된다. 저는 쉬었다가 집에 가서 나오느냐, 아예 안 나오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 2012년에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고, 저는 이 대선 총선에서 확실하게 작은 목소리지만 원내에 진입해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될 제목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 오래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양당제도 좀 손을 봐야 되고요. 소선거제도 손을 봐야 됩니다. 중대선거구로 가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경우는 국회의원 임기가 하원의 경우는요 2년입니다. 근데 우리는 4년이에요. 단원제고. 이게 전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2년씩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2년 동안 뼈가 빠지게 이렇게 일을 해야지 4년은 너무 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는 사실 매년 나왔었던 매회 나왔었던 문제도 못하고 계시죠, 의원들이. 전혁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공정하게 다 적용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불만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개선을 해서 나가는 것을 보여주냐,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당에서 공천하는 거에
제 개인 의견은 수긍하고 하는 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공천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가 아니라 저는 그 후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인들이 좀 고민하고 그 부분도 같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그 공정한 룰이 적용이 됐냐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신의 손 얘기 아시죠? 마라도나가 그 축구 경기할 때 손이 닿는데 그게 신의 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경기를 다시 했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를 다시 할 만한 정도의 어떤 불공정성이었냐 이런 거를 글쎄 우리가 판단할 때 10%면은 10%가 안 됐으면은 이거 승복하지 말고 뭐 5%면 승복하고 해야 되냐 그런 알겠습니다. 기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각자의 선택이고 또 그 부분은 국민들이 잘 보시고 계시고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결국은 봅니다. 이제 유권자의 심판과 선택으로 완결되겠죠.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개혁 공천이나 선거 개혁은 결국은 유권자에서 완료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과연 이번 공천이 그래서 총선 결과에 어떤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바르고 발라도 밝아지지 않는다면 이제 3배로 똑똑하게 화이트닝 하세요. 3배 농축 매직 앰플로 2주 만에 환하게 오휘 셀샤인 매직 앰플 3배로 똑똑하게 오휘. 내 맘에 꼭 드는 건 비쌀 거라는 생각. 삼성화재 다이렉트도 비쌀 거라는 생각? 확인해 보세요. 가격은 다이렉트, 보상 서비스는 삼성화재. 삼성화재 다이렉트. 금방 갈게. 미안해. 벌써? 왜 이렇게 기름 많이 먹는 거야? 문제는 엔진 때 기름을 더 먹어요. 써보세요 한번. 원샷. 소고기, 양배추, 무. 아이가 모르는 이름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짜 100% 원물만 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니까 100% 원물 샌드레. 네, 아까 박상병 님도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총선에 대한 전망이 한 달 전 다르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이 공천이 결국은 이 총선 판세에 어떻게 작용을 하리라고 보시고 여야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일단 분석을 좀 해보죠. 박상병님 시작하시죠. 네, 뭐 야권연대 문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저는 야권연대가 이렇게 최대 범위의 최대 수준의 야권연대가 되리라고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중간 범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에서 큰 틀에 합의를 하면은 각 시도당 단위에서 부분적으로 잘 되는 인천은 잘 되고 충청도 같은 건 안 되고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전격적으로 당과 당이 전체적인 최대 범위의 야권연대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걸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야권연대는 뭐냐면은 야권연대는 정당 정치가 작동되는 나라에서는 상식적인 겁니다. 뭐냐면은 선거를 앞두고 여든 야든 그 정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놓고 선거연대를 하고 또 경쟁을 하고 또 같이 정부도 만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야당이 갖고 있는 공통된 범위가 뭐냐면은 반 이명박 정부에 대한 투쟁의 전선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그 단일화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단일화의 명분을 얻은 거죠. 민주당은 대명분을 얻은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진보당은 뭐냐? 진보당은 민주당이 없으면은 지역구에서 당선될 때가 많지가 않아요. 아마 몇 수건 안 될 겁니다. 민주당과 함께 하면서 잘하면은 비례대표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실리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반 이명박 전선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한쪽은 명분과 한쪽은 실리를 얻은 겁니다. 상생을 하는 것이죠. 이건 바람직한 것이고 반대로 새누리당도 다른 야당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다만 야권연대가 좀 더 일찍 논의가 돼가지고 이것을 전체의 감동적인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다 안 돼가지고 막판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그것도 민주당이 분위기가 다운될 때 하다 보니까 솔직히 감동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구나. 뭐 그럴 줄 알았어. 이 정도가 되는데 그러나 그런 평가는 논의를 하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접전 지역이 많거든요. 1000표, 2000표에서 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야권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당선의 조건이 될 것이다. 힘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서영교님께서는. 네,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야권연대는 그전부터 유시민 후보와 또 김진표 의원 야권 단일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끝내는 파기되고 야권연대가 서울에서 야권연대 있다가도 파기되고 사실은 저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다가 파기되겠거니라고 사실은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양보를 민주당에서 사실은 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민주노동당도 자기네도 양보를 했습니다. 가치가 다르다고 해서 사실은 계속 비판하던 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 이명박 정부 전선 속에서 서로가 양보할 것을 양보하는데 서로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그 민주당의 지도부는 원래 야권 연대를 그 공약으로 내걸고 지도부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100만, 80만 정도의 그 선거인단이 모바일 경선에 참여하면서 그들을 뽑아줬거든요. 그 힘이 제가 현장에 다니면 아마 우리 전혁 의원님 사실 현장에 다니니까 많이 느끼실 거예요. 현장에 다니면 지금 여론조사나 아니면 잠시 공천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판세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금방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야권연대의 기반과 반 MB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는 많아요. 이제 바꿔야 한다. 새롭게 바꿔달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통합진보당에서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저희 지역은. 일찌감치 저하고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를 내부적으로 지원해 주다가 이번에는 야권연대가 되고 나니까 행복하다면서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 이 정도까지 저에게 줄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지금 판세 정말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진 지도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과거의 지도부 과거를 바라볼 때 계속되는 줄다리기를 합니다. 예. 마지막 줄다리기를 해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사실은 저는 지금보다 더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여주는 걸 보면서 이것을 국민 여러분이 좀 평가해 주시고 예. 기대를 걸어주시면 네. 야권이 승리하는 기회가 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서영교 의원님은 안에서는 감동이 있으셨네요. 밖에서는 감동은 없어서 밖에서는 감동이 솔직히 덜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고맙겠습니다만 네. 정치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실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이에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죠? 타이밍을 주도를 해나가면서 왜 야권연대가 우리가 한석을 더 얻기 위해서 야권연대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권이 아닌 나머지 세력을 전체를 아우르면서 민주당은 이렇게 큰 정치를 가겠습니다. 수권 정당을 갑니다가 아니라 코너에 몰려가지고 막판에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 부분 그 감동이 감소됐다. 아마 이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박상병님은 정치 공학적으로 타이밍을 강조하시는데 공학이 아니고요. 정치 정서입니다, 이게 정서. 정치 정서라고 하죠, 그럼. 네, 그렇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진정성을 보겠죠. 어느 당이 진정성을 갖고 하느냐. 전혜웅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좀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정도로 될지는 몰랐고, 그런데 민주당이 굉장히 과감하게 그야말로 통 큰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례대표도 상당 부분 진보당이 진출을 할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이번에 굉장한 양보를 이루어졌으니까 쉽게 당선되겠죠. 그리고 이 다음에 만에 하나 이 정권을 잡게 되시면 공동정부를 꾸리게 되겠죠. 가령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노당 즉 진보 쪽에 그 진보 통합진보당에서 하게 되겠죠. 자, 이것이 정당 정치에 있어서 정권을 잡는 데는 참 감동적일 겁니다. 그 내부에선. 근데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할 것인가? 저는 아마 국민들께서는 공동정부가 돼갖고 그러면 통일 정책도 그러면 민노당의 그 통일 정책으로 그대로 가느냐? 이건 아닌데 하는 국민은 분명히 그때 계실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3%의 지금 의석을 가진 통합진보당이 거의 30%가 넘는 지분을 이번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19대 국회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제 말대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30%의 지분이라는 것은 글쎄 감동은 민주당도 감동하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분들도 많이 감동했겠죠. 근데 제일 감동할 것은 감동한 적은 아마 통합진보당일 겁니다. 로또 맞은 거죠.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말씀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경선 지역을 양보한 거예요. 공동정부까지는 경선 지역을 준 거지. 대단한 거죠. 자리를 준 게 아니고요. 그러나 경선 지역을 줬다 하더라도 경선 지역에서 60명의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정말 이정희 대표하고 심상정 대표의 말 한마디에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독재적인 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줬죠. 왜냐하면 아래로부터 간다면 경선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독재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네. 또 독재도 여러 가지 독재가 있어요. 경선은 할 수 있게 해야죠. 예, 배은희님. 예, 저는 그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그 우리 전혁 의원님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하고요. 다만 국민들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당에 따라서 정강 정책도 많이 틀리고, 그런데 이 야권의 후보를 뽑는 게 과연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것이냐.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은데 통합진보당 후보를 뽑아야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혼란스러워 할 거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지만 우리 여당의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좀 부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새누리당한테는 좀 위협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수 쪽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는 정당들이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막판에 좀 단일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은 참 좋아할 거다. 네. 국민들은 싸우는 것보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러더라도 끝에는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게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어느 정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느냐가 문제겠죠. 야권 연대와 관련해서 민주통합당 얘기만 주로 하셨는데요. 공천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총선의 판세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세요? 뭐 그렇다고 또 새누리당 제가 지지를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고 새누리당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치에서, 특히 한국 정치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좀 감동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서, 정치 외에는 감동을 받을 때가 많지가 않거든요. 뭐 연예 이런 거 빼고서는. 정치에서도 감동을 준 적이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감동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동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줘야 할 정치권에서 감동이 없다 보니까는 정치가 계속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감동이 뭐 어마어마한 그런 감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을 봐보면은 그 안에 공천 쇄신이라고 하는,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나름대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감동은 너무 지나치면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천위원하고 비대위하고도 싸움도 하고, 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침묵을 지키고, 또 공천 1차, 2차, 3차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분명히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새누리당의 비전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날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지 않습니까? 또 뭐 27세 여성도 하고, 또 새로운 인물도 바꿔가면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밖에서 국민들이 볼 때는 저게 대한민국 정치에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 새누리당의 공천 드라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의 전략이 상당히 성공적인 것이고, 이런 전략에 비춰볼 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임종석 사무총장이 묶여 있었던 거예요. 또는 한미 FTA 문제에. 이거는 역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반 이상은 얻을 거다. 이거 이명박 정부 뭐 끝난 거다. 이렇게 봤는데 뒤집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쉽게 말하면 2340 세대가 지금의 여야 공천의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한 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전혀 모르죠. 거기까지 보시는 것이 아마 맞지 않겠느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각 당이 보인 것이 개혁적인 것이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토론한 이유는 유권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누구를 선택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와 관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토론단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지으면서 유권자로서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 사실 만약에 정치권이 잘못됐다면 우리도 책임이 있죠. 유권자인 여러분과 저도 잘못 뽑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뭘 보고 뽑자. 이런 좀 제언을 하고 싶으세요? 시민토론단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보고서 선택을 합시다라는 제언 있으세요? 예. 저는 이번 총선이 짧게 해주세요. 정권 심판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의 대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국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총선이어야 되는데, 지금 야권연대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이념적 지형성, 뭐 예를 들어서 국가보험 폐지를 주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국민들이 알고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역시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국민 생각도 마찬가지고 이 정당들이 어떤 이념을 지향하는지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게 맞다. 정책과 이념을 보고 선택하자. 저는 미국에서 제가 미국 연방 하원의원 비서를 했었는데, 미국은 이제 2년마다 이렇게 하원의원 선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경선이나 이제 공천에 탈락되신 분들은 정말 그 당을 위해서 데모크라틱 파티, 그러니까 민주당
떨어지신 분은 민주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공화당 떨어지신 분은 공화당 적극 지지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선 불복종이라든지 뭐 공천의 탈락자들이 이렇게 무소속으로 나온다거나 다른 당으로 탈당한 그런 것들은 정말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후보는 그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그 공천받기 지지받기 어렵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그 국민들이 젊은 층들이 정치에 좀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 또 공천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현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은 국민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지만 정당이 우선이 아닌 이 나라 국민들이 우선이 되시는 그러한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일을 정상적으로 정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네. 정상적으로의 이제 방점이 있겠죠. 예, 네. 네, 저는 이게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그 피는 과정 전체가 다 아름다울 수는 없으니까요.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전체를 난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고 나간다기보다는 더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쪽이 지금 당장 이념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가서 다른 쪽에 가서 새로 만들어서 그쪽에 들어갔다고 해서 또 그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 나가시고 또 네. 무소속으로 나오실 예. 건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좀 더 그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좀 더 힘을 보태시는 게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그런 낫지 않을까 후보들을 싶거든요. 지지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박상병님께서 네. 제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역시 참 발언이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네. 더 많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물론 이렇습니다. 역사가 짧거든요. 우리 국민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들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가기 아마 힘드실 겁니다. 아마 지금 국회 두 분도 계시고 앞으로 가시겠습니다만 힘들겠는데 너무 과도한 욕심은 하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 어린아이가 뛰어가지 못합니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요. 그렇다고 가가지고 이게 한 대 때리면서 너는 걷지 마. 이것이 아니라 일으켜 주는 거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그런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고, 일부 뭐 전역 의원님 같은 경우도 좀 억울하다. 억울한 사람 많거든요. 감옥수 가면 억울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걸 인정하더라도 더 큰 틀에서 보면 한국 정치는 일부 전진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 큰 전진을 따뜻한 눈으로 격려를 하면서 참여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 것이지 작은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전체를 매도하지 말자. 한국 정치 발전은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뜻은 다 알겠으나 네. 우리도 살기 힘든데 우리가 정치인들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군요. 그들이 좀 우리를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주권자가 정치를 안 챙기면 누가 챙깁니까? 예, 전영욱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국민들이 정당의 볼모나 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전에 제가 있던 새누리당은 당신들이 새누리 안 찍으면 집토끼가 어디 가겠어. 굉장히 오만한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과감하게 통 크게 연대를 모색했던 거는 칭찬받을 만하지요. 저는 동의는 하지 않지만 새누리도 그랬어야 되는데 다 쳐냈지 않습니까? 조전혁 의원 같은. 그리고 이번에 새누리에서 공천에 학살된 사람은요. 나이 들고 뭐 오래 했던 사람이 아니라 초선들, 친이 초선들이 다 나갔어요. 저는 그게 공천의 문제점이라고 보고 국민 여러분께서 보면은 진정한 정치를 원하신다면 정말 좋은 성장통을 겪게 하려면 이것저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공천 과정을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비대위와 공심위 하지만 알고 있는 사람은 정치부 기자라든가 또는 많은 이 내부에 있는 사람은 5인방이 공천했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왜 컷 오프는 왜 자료도 공개를 하지 않고 본인들한테조차도 문제가 많은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정당한 공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시는 것도 그래야지 시스템이 좋아져야지. 미국이 뭐 다 승복하고 뭐 일본은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이건 뭐냐면은 일본도 무소속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고 근데 미국은 무소속으로 안 나가냐. 그 차이는 하나예요. 그 기준이나 그 네. 시스템이 확립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확립을 위해서는 이번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갈이를 하려면은 왜 초선들이 왜 물갈이 대상이 거기까지 됩니까? 듣죠. 네, 서영교님. 네. 이런 사람 뽑으셔야 되고 이런 사람 뽑으시면 안 돼요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유권자 입장에서 말씀하셔야 네. 됩니다.
저는 정치란 국민이 낸 세금 약 1년에 220조에 달하는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뽑아야 하고,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지켜봐야 하고 정치인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도 봐야 합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날 위해서 뭐 해줄래요? 라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지 마.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국회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지는 작업. 그래서 국민에게 평가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사실 친이 친박계의 어마어마한 싸움이 사실은 상당히 흥미롭기도 하면서 와 치열하다 이런 생각까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국민들이 그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올바른 선택을 또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통합민주당 저희도 아픔 겪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천 과정 속에서 많은 또 화살도 받으면서 그 부분을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청년 비례대표도 얘기하셨는데요. 대학생들,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 정말 힘들게 그 등록금과 부모들 이 문제가 있는데 청년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대학생 등록금 인하해달라고. 정치권에 가서 표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대학교 등록금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내 개인에게 얼만큼이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체 판을 바꾸는 것은 투표에 참여하고 정치인을 감시하고 그리고 정치인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정치인을 이끌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우님. 예, 이제 마지막 마무리 멘트 차례인데요. 지금 오늘 이 주제가 정치 혁신인가 공천 학살인가 이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선택해 주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유권자시고 그 한 표 한 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걸 행사하실 때 이제 앞으로 후보 홍보물이 갈 겁니다. 그거를 보시고 정말 이 후보가 국가를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자세히 보시고 한 표를 던지셔야 됩니다. 이 공천 전쟁 이거는 우리 당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국민들은 정말 수준 높으시고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은, 대화하면은 정말 저희보다 더 많은 것을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출직 정치인들은 정말 국민의 눈이 무섭다는 것, 국민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은 후보 홍보물 꼼꼼히 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붙여서 참 죄송합니다만 그거 안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대로 하신 분이 없어서. 예. 그것도 나중에 심판해 주셔야죠. 네.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예. 자, 억울해도 참아라.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억울하면 다 참아야 되는 겁니까? 억울하면 참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억울한 모든 국민들도 참아야 되고, 정치인이 억울함을 풀고 분연히 일어설 때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는 기계와 결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자, 약자, 소수정당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다 큰 정당에 뭐 재벌개혁이니 이거 얘기하면서 소수정당은 왜 필요가 없나요? 그런 점에서 작지만 약자를 대변할 수 있고 작은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소수 의견이 우리 대법원에도 있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재판에도 있는 것처럼 정치에도 필요하고, 억울하면 참으면 안 됩니다. 네. 오늘 국민이 억울할 때는 꼭 지켜주십시오. 물론이죠. 국민이 억울한 것은 참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이죠. 예. 그런데 정치인은 좀 참을 때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억울함을 같이 풀어나가는 게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만 참고 국민은 뭐 참지 않는다. 이것도 안 되고요. 전혁 의원의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다른 정치인은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까 하신 거예요. 네 분의 의견 이해한다니 감사합니다. 네 분의 의견보다는 사실 역시 정치인이세요, 세 분. 왜냐하면 유권자가 어떻게 뽑아야 될지 유권자 입장에서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결국은 상대방은 문제가 있고 우리 당은 괜찮으니까 우리 당을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토론평가단 오늘 토론을 지켜보고 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그 생각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네, 20대, 모두 20대입니다. 그러면서 유권자인 여러분, 우리 토론평가단 여러분께서 오늘 토론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이번 공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해 주십시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는 각 당의 공천에 대해서 공천 학살이라고 본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25대 15로 많았습니다. 토론이
마무리된 지금 토론평가단의 의견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물론 방송을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22대 18이군요. 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분이 좀 줄었습니다. 시민 토론단의 의견이나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의견은 다르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여론조사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께 이번 총선 공천 과정 18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18대 총선과 다를 바 없다가 34.9%, 18대 총선에 비해서 잘된 공천이다가 32.8%, 34.9, 32.8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 참고로 알려드리면서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유권자인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선거 개혁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빅전의 끝장 토론은 올해 선거해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유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계속 토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씩씩하시던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선방인데. 선방.